엄마 이제 우리 부부랑은 연락 좀 줄이세요. 그 돈 다 썼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교훈적 목적입니다. 새벽 4시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비탈길을 따라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끝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작은 방 하나. 그곳에서 70평생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김민수 어머니라고만 불렀습니다. 비는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타고 흘러내린 빗물은 반지하 방문 앞에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젖은 우산을 털며 허리를 펴려 했지만 수십 년간 굽혀진 등뼈는 더 이상 곧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55부터 시작된 시장 좌판 장사,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나르고 쪼그려 앉아 장사하던 세월이 그녀의 몸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동시에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집에서 산 지 40년.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신혼집이었습니다. 비록 좁고 습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들 민수가 겨우 돌을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순자는 아들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돌도 안 된 아이가 배고파 울고 있었고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의 전화가 울려댔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의 삶은 오직 하나, 아들 민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공장 야간 근무였습니다. 낮에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섬유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재봉틀 바늘처럼 순자의 인생도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가 끊이지 않았고 귀에서는 항상 재봉틀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공장은 폐업했습니다. 중국산 섬유 제품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것입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순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학원을 다녀야 했고 교복도 사줘야 했고 수학여행비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시장 좌판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경동시장 도매상에서 채소를 떼어왔습니다. 무거운 채소 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시장 한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 폭염이든 겨울 한파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무릎은 관절염으로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배고파라고 말할 때 따끈한 밥과 반찬을 차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들의 성적표에 적힌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는지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도 낡은 신발을 꿰매 신었고 학원비가 부담된다는 걸 알고는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신문 배달을 하겠다며 새벽에 일어났고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꼭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게. 그때 엄마 호강시켜 줄 거야. 민수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다짐을 듣게 만든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결국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순자는 시장 좌판을 접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나 졸업하면 엄마 일 그만두게 해줄게.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있으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학 4년은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등록금은 1,000만 원을 훌쩍 넘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자는 좌판 장사에 더해 식당 설거지까지 병행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학 때마다 내려와 엄마 조금만 더 힘내. 내가 꼭 성공할게라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순자에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소식을 들은 날 순자는 시장 통로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달려와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순자 언니, 이제 고생 끝났네. 정말 축하해.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 줬습니다. 하지만 막상 민수가 회사 생활을 시작하자 연락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신입사원이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결국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너무 반가워서 얼떨떨했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수수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고 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민수의 첫마디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동기고 집안도 괜찮아. 근데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하거든. 전세라도 얻으려면 최소 3억은 있어야 해. 순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억.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순자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계산을 되풀이했습니다. 시장 좌판으로 모은 돈, 식당 설거지로 벌어 숨겨둔 돈, 은행 적금, 개까지 합쳐봤습니다. 2억 5천만 원.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이 순자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3억에는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면 됐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좁고 습한 반지하. 남편과의 추억이 서려 있고 아들을 키운 공간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반지하라 시세는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8천만 원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과 8천만 원을 합치면 2억 3천만 원. 여전히 7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장 좌판 자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쌓은 정, 매일 아침 인사하던 옆 가게 아주머니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좌판 자리 권리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당 사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퇴직금을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성실히 일한 순자였기에 사장님은 기꺼이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3억 원 정확히. 순자는 돈을 세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시간, 아픈 몸을 이끌고 버틴 인내, 혼자서 아들을 키운 모든 세월이 이 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돈 마련했어. 3억.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엄마 어떡해?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모아둔 거 있었어. 걱정 마. 며칠 후 민수가 여자친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예쁘고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오며 여자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습한 냄새와 좁은 공간이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받아. 순자는 은행에서 만든 자기 압수표를 꺼냈습니다.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표를 받아들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이거 괜찮아. 엄마가 모아둔 거야. 너 집 사는데 보태. 여자친구가 재빨리 수표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살게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느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순자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억 원을 주고 난 후에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달치 생활비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집도 팔았고 좌판도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을 찾으면 됐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아직 손발은 성했습니다. 어디든 일할 곳은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순자는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결혼식에는 가도 되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 가족들만 초대하고. 엄마도 가족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장인어른 쪽 하객이 많아서 엄마는 다음에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의 결혼식에 갈 수 없는 어머니.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 싶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순자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상대방 집안이 좋아서 그럴 것입니다. 반지하에 사는 시어머니를 보여주기 창피했을 것입니다. 결혼식 날 순자는 멀리서라도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식장 앞 카페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하객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깔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들. 그 사이로 민수가 보였습니다. 신부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는 순자의 어깨는 점점 젖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려 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청소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오전 10시에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한 달에 90만 원. 겨우 월세와 생활비를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민수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아들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청소부 옷을 입은 자신을 아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날 오후 순자는 아파트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수와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민수는 순자를 외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모른 척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모른 척하던 그 표정, 서둘러 자리를 피하던 뒷모습. 70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어제 너 본 것 같은데 엄마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창피해?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제 처지도 생각해야죠. 회사 동료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엄마가 거기서 청소하는 걸 보면 제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제 아내도 부담스러워하고 엄마가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우리 부부 사이도 힘들어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 순자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부끄러웠습니다. 가난이 죄였습니다. 늙음이 죄였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는 어머니, 그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 후로 2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생일이 되어도 그저 혼자 조용히 보냈습니다. 때때로 민수의 소식이 궁금해서 SNS를 뒤져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외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새로 산 외제차 사진. 순자는 그런 사진들을 보며 위로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자신이 희생한 보람이 있다고.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7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기억할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선물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조용히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211구에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됐습니다. 한 달 90만 원으로는 병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참고 버텼습니다. 다음 날 증상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같은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옆집 아주머니가 신문이 쌓인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순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즉시 시술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계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혼자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민수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병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일단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했고 그 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순자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병원 사회복지사가 개입했습니다. 순자의 사정을 듣고 나서 복지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연락할 가족이 없으신가요? 아드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더니 응급실에 실려올 때 가방에서 나온 지갑 속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복지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순자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퇴원 후 순자는 더 이상 청소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결국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루 6천 원 남짓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로 줄였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순자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한때 억척스럽게 살았던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순자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민수였습니다.
몇 년 만에 받는 아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그리워서 보낸 편지일까? 혹시 어머니를 찾는 편지일까? 기대와 떨림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예전에 주신 돈 제가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전부 투자에 쓰게 됐습니다. 성공하면 어머니께 큰 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돈 이야기를 하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 쓴 돈에 대한 사후 통보였습니다. 3억 원, 그 돈은 아들의 집 전세금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투자금으로 썼다니.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민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편지 받았어. 그 돈집 전세금 아니었어? 민수는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전세 대신 월세로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 기회가 생겨서. 그럼 지금 어디 살아? 월세 집이요. 괜찮아요, 엄마. 이 사업만 성공하면 집도 사고 엄마도 모시고.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아이였을까?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은 아닐까 자책했습니다. 몇 달 후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업이 실패했어요.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돈 다 날렸어요. 거래처가 사기를 친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 돌려받기는 힘들대요. 순자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억 원. 평생을 모은 돈. 집을 팔고 일자리를 정리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친 건 아니잖아. 돈은 다시 벌면 돼. 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75살의 노인이 어떻게 다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 후로 민수는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대하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76살이 되던 해 여름 순자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순자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왼쪽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정말 가족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데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사는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결국 복지사는 순자의 가방에서 찾은 민수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입원했다고요? 며칠 후 민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는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순자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때 억척스럽던 그 어머니는 이제 작고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다가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왔구나. 미안하다. 엄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아프면 말씀하셔야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 되기 싫어서.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병에 걸려서도 자신에게 짐이 될까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어머니가 준 돈을 날리고 연락도 하지 않고 부끄러움에 외면했습니다. 의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은 더 이상 혼자 생활하실 수 없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 누가 돌보실 건가요? 아니면 요양시설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민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자신도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결국 요양원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요양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순자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좋은 곳이래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밥도 잘 나온대요. 엄마 여기서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그 아래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자주 면회 올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요양원에 들어가면 아들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완전히 잊혀질 것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 순자는 배정받은 4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필까? 순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방에 안내한 후 서둘러 떠났습니다. 엄마, 저 회사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같은 층에는 20여 명의 노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치매를 앓거나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그들도 바빴습니다. 하루에 잠깐씩 체온을 재고 약을 챙겨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복도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누군가는 집에 가고 싶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가 인생의 마지막 장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안 오시나 봐요?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바쁜가 봐요. 요양원에는 면회 오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들, 딸들이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런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봤습니다. 부럽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시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그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님이세요. 순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빚이 좀 많이 생겼어요. 회사도 정리해고 당했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요양원비를 계속 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인데 저한테는 너무 부담이에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엄마를 어쩌자는 거니?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로 옮기시면 비용 부담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무료 요양시설이 어떤 곳인지. 낡은 건물, 부족한 인력, 열악한 환경. 거기는 버려진 노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지민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 형편이 안 되는걸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엄마를 이해한 적이 있니? 순자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널 위해 뭘 했는지 아니? 집을 팔고 일자리를 포기하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줬어. 그런데 너는 그 돈으로 뭘 했니?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순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거라. 엄마는 알아서 할게. 민수는 서류를 놓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국가지원 요양시설 이전 동의서. 손이 떨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몸, 돈도 없는 처지. 순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무료 요양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건물은 예상대로 낡았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곳곳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6인실이었습니다. 침대 6개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고 개인 공간이라고는 침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들은 대부분 말기 환자였습니다. 누워서 신음하거나 의식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하루에 2~3번 돌아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밥은 맛이 없었고 반찬은 늘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이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버티는지. 어느 날 밤 순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고 어린 민수를 안고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순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렴에 걸렸고 더 이상 음식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요양원 직원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고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간 외면했던 어머니. 이제 마지막이라니.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민수는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왔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민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계속 아드님을 찾으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음. 그 소리들 사이로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한때 억척스럽게 시장 좌판을 지키고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나르던 그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민수를 향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왔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민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집을 팔고 일자리를 포기하고 평생을 모은 돈을 모두 내어준 것, 그 돈으로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사업에 실패하고 연락을 끊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청소부 옷을 입은 어머니를 보고도 모른 척했던 그날.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순자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민수에게는 1000마디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 전혀 괜찮지 않아요. 민수는 오열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만 보고 사셨잖아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는데 저는 뭘 했어요?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병실 밖에서 의사가 노크를 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폐렴이 악화되었고 심장 기능도 약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지금은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민수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미술 대회가 있었어요. 상품으로 자전거를 준다고 해서 정말 갖고 싶었죠. 엄마한테 말은 못했어요. 살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순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회 날 아침 엄마가 새 크레용 세트를 사주셨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날 엄마가 점심도 거르고 일하셨다는 걸. 그 크레용 사려고. 민수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저는 결국 상도 못 탔어요. 그림 실력이 없어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괜찮아.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자랑스럽다고. 그때부터였어요, 엄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려고요.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성공하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엄마를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전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짐처럼 느껴졌어요. 민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엄마, 청소 일하는 엄마, 낡은 옷을 입은 엄마. 그런 엄마가 제 성공한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나쁜 놈이죠. 순자는 힘겹게 손을 움직여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떨렸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플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그게 바로 엄마였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확인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 못했지만 정말 사랑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어요. 제가 뭘 이루든 그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순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내가 엄마 아들이라서. 그리고 순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가 시계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전 2시 35분 사망 확인하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꽉 잡고 흔들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제가 이제 잘할게요. 제대로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눈 좀 떠봐요. 엄마. 하지만 순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 여자는 이제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합니다. 민수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영원히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찾아오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기에 친구도 친척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알던 몇몇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민수는 빈 장례식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10여 년 전 자신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쯤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그때는 어머니도 웃을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의무적인 조문이었습니다. 여보,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는 게 좋겠어요. 우리 형편도 안 좋잖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영구차 뒤를 따라가는 민수의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차를 세우고 울었습니다. 화장터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관뚜껑이 닫히기 전 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 생에는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게요. 이번 생에서 못다한 효도 다음 생에는 꼭 할게요.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직원들이 기다렸지만 민수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사라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함 안에 어머니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76년의 삶, 그 모든 고생과 눈물과 사랑이 이 작은 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사방이 똑같은 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칸에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 붙었습니다. 박순자. 단 3글자로 요약된 인생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납골당 앞에 앉아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봄날이에요. 벚꽃이 피었어요.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벚꽃 구경 갔었잖아요. 엄마가 김밥 싸주셨죠.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김밥을 만드셨는지.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재료 사고 정성스럽게 만드셨죠.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어요. 엄마, 저 요즘 엄마 꿈을 자주 꿔요. 민수는 명판에 손을 대었습니다. 꿈에서 엄마는 항상 웃고 계세요. 제게 괜찮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아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맨날 죽은 사람 생각만 하고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민수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아무 미련도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재산도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집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반지하만큼 좁고 습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수는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이것이 어머니가 수십 년간 견뎌온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한 이유는 단 하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져온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지갑, 몇 장의 사진,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수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도 많이 아플 때일 거야.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하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정말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힘들게 쓰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해. 병원에서 처음 너를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이렇게 작고 예쁜 아기가 내 아들이라니.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내가 자라면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의 첫걸음, 첫말, 학교 입학, 졸업. 모든 순간이 엄마에게는 선물이었어. 비록 가난했지만 너와 함께라서 행복했단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엄마를 떠난 것을 원망하지 않아. 사실은 이해해. 너도 내 인생이 있고 내 가정이 있잖니. 엄마가 짐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 늙고 병든 엄마가 내 인생에 부담이 되었겠지.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엄마는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내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마 인생은 가치가 있었단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민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는 내가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세상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그런 것들이 너를 힘들게 했을 거야.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렴.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렴. 그것만이 엄마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거야. 사랑한다, 우리 민수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라.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볼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끝까지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민수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지냈던 그곳에서 버려진 노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냄새도 지독했고 일도 고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라는 것을, 한때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는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민수는 침대에 누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머니 같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노인들의 식사를 도왔고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죄의 의미였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이분들을 돌보는 것이 곧 어머니를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작은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단체였습니다. 청소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드렸습니다.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랬듯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SNS에 활동 내용을 올리자 조금씩 후원자들이 생겼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단체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도움이 필요했을 텐데 자신은 외면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평생 지울 수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느덧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단체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상근 직원이 10명이나 됐고 자원봉사자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어르신들의 마지막 가족이 되어주는 사람 신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민수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어머니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 죄책감으로 평생 살아갈 겁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르신들이 제 어머니처럼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민수에게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 모두가 민수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뭐라도 하고 싶어요. 민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다른 어르신들께 효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그렇게 자원봉사자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후회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후회를 속죄로, 속죄를 사랑으로 바꾸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한 요양원에서 특별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90세가 넘은 할머니였는데 아들 넷을 두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드님들이 안 오시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어릴 때는 착했는데 크면서 변했어. 돈만 아는 애들이 됐지. 내가 줄 게 없으니까 이제 안 와.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할머니의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그 후로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과일도 사다 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진짜 아들이었으면 좋겠구나. 몇 달 후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아들들은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내가 왔구나,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너 같은 아들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렸습니다. 장례도 치러드렸습니다. 진짜 아들들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민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세상에는 외로운 노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혼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정말 집 같은 곳. 어르신들이 가족처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물론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버렸던 나쁜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어르신들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제 어머니처럼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돕고 싶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후원했습니다. 한 달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5억 원.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가구도 옮겼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6개월의 공사 끝에 드디어 우리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20명의 어르신들이 입주했습니다. 모두 혼자 사시던 분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분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 온 지 70년 만에 처음으로 집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고맙네, 민수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곳에서 지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42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60명의 어르신들이 가족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3곳을 돌며 어르신들을 챙겼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가을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명판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수는 명판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로 엄마 돌아가신 지 5년이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엄마 없는 5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엄마, 제가 요즘 많이 바빠요. 좋은 의미로요. 어르신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민수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들 봐요. 다 엄마 같은 분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의 아들이 되었어요. 엄마께 못다한 효도를 이분들께 하고 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기억나요?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평생 자책하며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엄마를 기억하는 방법이니까요. 후회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 요즘 꿈을 꿔요. 엄마가 나타나서 웃으면서 말해요. 잘하고 있다, 우리 아들이라고. 그 꿈을 꿀 때마다 힘이 나요. 엄마가 저를 용서하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외로워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고 엄마 손길이 그리워요. 이 세상에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엄마뿐이었는데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정말 외로워요. 그래도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성공한 사업가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더 값진 것 같아요. 민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편지였습니다. 구겨지고 낡았지만 민수는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엄마, 이 편지 덕분에 제가 버티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읽어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납골당에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거든요. 또 올게요. 매달 올게요. 평생 엄마를 잊지 않을게요. 납골당을 나서며 민수는 뒤돌아봤습니다. 명판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박순자.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여자.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외롭게 죽었지만 끝까지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세상에 돌려주겠다고. 그것이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민수를 보고 웃었습니다.
민수야, 어디 갔다 왔니? 빨리 와서 밥 먹어.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지금 갑니다. 식탁에는 20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도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고 모두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 민수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가 그리웠고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웃고 있었고 민수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란다. 꿈에서 깨어난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낀 눈물이었습니다.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끝내 아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착각하며 살아가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어쩌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민수처럼 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세상 모든 성공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